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민사소송 대응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절차, 그 다음에 주안점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소장을 만약에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다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30일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답변서라는 것은 우리가 방어 의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의 제기할 만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첫 번째 의사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미 우리가 그냥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기회는 있는데요. 무변론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판결 선고 전에는 반드시 가까운 법무법인을 찾아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기만 하면 알아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피고, 그러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도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해 학생 측에서는 정황에 대한 진술서, 학폭위 결과 통지 회의록, 합의 여부,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 지급한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때로는 이게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어서 양쪽 다 가해 피해가 지위가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 가해 학생 측, 그러니까 피고 측에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내다보면 회의록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는 피고 쪽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원고 쪽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내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원고 쪽에서 낼 수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쪽에 유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꼭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떤 정도의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 대응 논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한 조치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처분이 가벼울수록 손해배상 청구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조금 처분이 무거웠고 사안이 심각했다라고 하면 위자료 규모가 당연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에 경미한 처분일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나 치료비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 이런 내용들을 부각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처분까지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사실 사안마다 또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케이스별로 우리가 논리를 세우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 관련된 민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절차적으로는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심리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쟁점, 주안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한번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 그다음 반성 태도, 학교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지, 그다음 학폭위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재판에 꼭 참석해야 되나요? 원칙은 당사자가 출석을 하는 것이 맞지만 대리인이 출석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학생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 대신 부모님만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때로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출석하셔도 상관없어요. 뭐가 더 우리한테 유리할지 그런 것들은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가해자 측, 피고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으시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거예요. 소장을 받고 이런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혼자 해결하시기 좀 막막하시거나 답답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법무비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